네, 저 특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동인권 전원센터는 잘 모르시죠? 제가 요 노동인권 전원센터를 만들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언론노조에서 15년을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미디어오늘에서 4년 있다가 2018년 한비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처음 상담하신 분들이 대구 MBC의 그 다음분의 조합원. 근데 그분들이 처음 왔을 때 10년 동안 임금 명세서를 가지고 왔었어요. 이게 중국 명세서입니다. 중국. 그런데 2012년 7개월 동안 명세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에도 명세서가 없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방송사 5개사가 파업했던 그 시기에 이분들은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그게 너무 미안하고 정말 미안했었어요. 제가 그때 지역 MBC 지부장들은 상의를 밤을 새서 써왔거든요. 당신들 서울 MBC 파업 들어갔는데 같이 파업하지 않을 거면 단일 노조를 깨라. 그래서 지역 MBC가 파업을 들어가게 했는데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몰랐어요. 그 이후에 제가 한비센터를 그만두고 공장에 다니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언론사에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규직 노동자들의 그러면 인권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것이 저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노동인권 저널리즘입니다. 제가 노동인권 저널센터를 만들려고 2년 동안 매일매일 26개 언론사를 모니터합니다. 제가 언론노조 있을 때도 잘 몰랐고요. 미디어노조 있을 때도 잘 몰랐어요. 우리 언론이 이 정도 수준인지 정말 제대로 알지 못했었고요. 제가 2년 동안 모니터하면서 본 우리 언론의 수준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자본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언론과 어떻게 강구한 동맹체제를 만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진행 중인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 두 가지를 꼽으면 저는 최저임금 1만원 그리고 공공기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됐죠? 다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지난 대선 시기에 이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은 80% 정도가 지지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은 2019년 3월에 정반대로 역전이 됩니다. 정확하게 정반대로 역전이 돼요.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인국공 이른바 사태가 나타났을 때 YTN이 여론조사했는데 58% 넘는 60% 정도가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여론조사가 나타났어요. 특히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57%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저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고 보면 저는 언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언론이 노동을 그렇게 지우고 있는 거죠.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졌죠, 그죠?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주 120시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최저임금 유예를 얘기를 하고 있고,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을 유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노동에 사라진 게 아닌 거죠. 이 대선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이 노동정책의 핵심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언론, 2년 동안의 언론 기사를 얘기하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이 외국 보도 유형을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요.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외국 사례 인용을 해요. 잘 모르니까 확인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일부 통계만 선별해서 제멋대로 해석을 해서 보도를 합니다. 여론조사가 나오고 데이터가 막 나오고 통계가 인용이 되니까 기사를 보면 그럴싸 합니다. 그 다음에 보도 자료에만 의존하면 다운표시 보도,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악의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게 하는 보도,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노동이사제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8월에 한전 사장이 노동이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공공기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법안을 발의하자마자 여기 나와 있듯이요. 민간투표를 합니다. 민간투표. 제가 모든 언론 기사를 갖다가 다 소개할 수가 없어서 대표적인 것만 소개했는데요. 뭐라고 보도하냐면 독일은 노조가 경영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감독이사회에 들어가서 경영진의 결정 사항에 대해 법 규정만 검토한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이사는 유럽, 독일의 노동이사보다도 훨씬 높은 경영에 참여하려고 한다. 라는 게 모든 언론사의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전과 다른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사실인지를 갖다 찾아봤는데 어려웠어요. 정말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논문까지 찾아봤는데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를 구성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요, 경영이사회는 전원 상무이사도 구성하고 기업의 운영만을 담당해요. 감독이사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며 경영이사회 구성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감독이사회가. 경영이사회에서 결정한 기업의 장기적 전략, M&A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승인 또는 사후 보고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독일의 이사회에 대한 연구 논문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독일 연방대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해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감독이사회는 경영이사회 이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결정이었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루프트한자는 독일의 국영항공사예요. 우리 따지면 대한항공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적자 때문에 경영난을 겪자 정부로부터 12조 원 정도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았어요. 이것을 누가 승인을 했냐면 감독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루프트한자 공항은 부분적인 국유화가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전혀 다릅니다. 독일에서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리고 독일의 감독위원회입니다. 500명에서 2000명의 상장 기업은 감독이사회의 최소 3분의 1 이상 최대 2분의 1 이하를 근로자 대표로 선출하거나 노조 추천을 받은 근로자 대표를 구성한다. 직원이 2000명을 초과하는 기업은 주주대표와 근로자 대표 각각을 동수로 구성하고 감독이사회 의장은 법적으로 주주대표가 맡으며 가부동수의 경우 결정권을 갖습니다. 이게 사실상 독일의 이 감독이사회 권한이거든요. 하지만 어떤 언론도 이 노동이사제가 쟁점이 되었을 때 이렇다라고 반박하고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보도는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대체근로 금지입니다. 작년에 노동법 개정됐죠. 그 ILO 그 기준 몇 가지 이렇게 통과시키고 이러면서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노동계에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문제가 많다고 평가를 하고 했던 건데요. 그때 이제 이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냐면
한국이 대체 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노사 권한 불균형을 초래한 원인으로 꼽힌다. 선진국은 대체 근로 금지 규정이 아예 없거나 파견 근로자나 단기 근로자의 한정에 대체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조가 파업을 할 때 기업이 대체 근로자를 투입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 규제가 심한 국가다. 이 주장은요, 작년 노동법 국면에서도 그렇고요, 올 1년 내내 툭 하면 나옵니다. 기사에서도 나오고, 칼럼에서도 나오고, 사설 통해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거는 누가 발표한 거냐면,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발표한 거였어요. 2020년 12월 13일에 발표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캐나다는 연방법원에서 파업 시 근로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 금지하고 있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대체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대체 근로를 금지하는 것은 ILO 협약 비준 자체를 어겼다. 이것을 했을 경우 이렇게 노동부가 보도자료를 냈고요.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언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당 노동 행위로 사용자만 처벌하는, 형사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합니다. 아주 정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누가 칼럼을 쓰거나 사설을 쓸 때 그렇게 그냥 기정사실하고 기사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보시면 프랑스는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행위에 대해 구금형과 벌금형을 부과하고, 이탈리아 반조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금형, 벌금형, 스페인, 미국과 일본도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이 보도자료를 인용한 언론사는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는 이번 한 것뿐이 아니고 관련된 대체 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를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발표하지만 어떤 언론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2019년 2월 15일 열린 경사노위 전체회의에서도 마찬가지에 이것 또한 언론에서는 무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건데요. 로벤스 보고서라는 겁니다. 이게 올 5월 달에 시행령을 갖다가 제정하는 국면에서 나왔던 보도이고요. 동아일보가 이 로벤스 보고서를 보도한 이후에 모든 언론이 이 방향으로 바뀌는데, 요거는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잠깐. 지난 5월 6일부터 동아일보는 중대재해법 관련 보도를 4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경총과 정경련 등 6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게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그러자 일부 언론을 제외한 거의 모든 언론이 경제계 주장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보도하면서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경제계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자율적 관리를 통한 예방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말이죠, 동아일보는 법률에 의한 규제와 처벌이 아닌 개개인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외국 사례를 인용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로벤스 보고서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이번에 로벤스 보고서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로벤스 보고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대형 산재 사고와 직업병이 잇따르자 1970년 안전보건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로벤스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로벤스 위원회는 2년 동안 관련 법령과 집행 실태, 사업장 안전보건 현황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했고요. 2년 이후인 1972년 로벤스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로벤스 보고서는 사업장 내 자율관리 시스템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974년 가장 선진적이라고 평가받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했고요. 보건안전청과 보건안전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이 로벤스 보고서를 인용하며 말하지 않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영국은 자율적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하나의 사례를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둘러싸고 경제계와 노동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경총은 영국 산재 예방 정책 패널 토의를 주최했는데요. 이 토의에 참석한 니콜러스 릭비 영국 보건안전청 수석 감독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ot only prosecuting companies, and that can be for non-fatal or fatal injuries. And we can prosecute employees, we can prosecute managers or directors for the level of penalties associated with health and safety offences in the UK. And they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few years. The average penalty that was, in terms of a fine that was imposed by the courts, was £110,000 per offence, which I understand, if I got my conversion correctly, is approximately 160 million won. And they don't just look simply at the small subcontractor on the site. Where did he get his instruction from? Who was in control of it? And you work your way back up the chain to the levels of ultimate control. 같은 토의에 참석한 빅토리아 로퍼 노썸브리어대 로스쿨 교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re's been higher average fines and I think higher conviction rates, although that does link into a general increase in health and safety penalties more generally. I don't think we necessarily would have been able to obtain those convictions under the old law, or I'm not sure that the CPS,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would have necessarily proceeded with them, especially after all the failures that happened previously. In terms of enforcement, I think that if this is what we talked about before, I don't really think there's any point in introducing offences that are not enforced and that organisations know they have no chance of being convicted. So I think there was a desire in cases of extreme wrongdoing, I think, for something in addition to a health and safety conviction. It's not until 2011 when we have our first conviction. It involved the death of an employee who was working for the company at the time, and the company was fined £385,000. So a lot of the companies that have been convicted have subsequently become insolvent or ceased to trade. So when I looked into it, about 57%. 동아일보 보도처럼 개개인의 자율적 관리에만 의존해서는 산재 사망이 줄어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요, 저거 누가 주최한 거냐면 경총이 주최한 거예요. 경총이. 그러니까 경총은 이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의 취지, 그리고 영국이 기업살인법을 통해서 어떻게 산재 사망 사고를 줄였는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혀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경총이 얘기했던 이 유튜브는 아주 숨겨져 있어가지고 찾으면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문이 다 나와 있거든요. 좀 전에 나와 있던 그래픽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경총이 만든 그래픽입니다. 두 번째는 일부의 통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제멋대로 해석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청년 고용을 줄였다라고 하는 이 언론의 보도는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악의적이고 나쁜 보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짓 주장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갈등과 대립으로 바꾸는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한 저는 언론 보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것은 거의 범죄 수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도는. 이 보도의 양은요, 이때만 끝나지 않고 1년 내내 반복됩니다. 그냥 제가 대표적인 기사 제목만 한번 정리한 거고요. 이것도 이들 언론 보도는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첫째,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상승했고, 둘째,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했으며, 셋째, 이 때문에 채용이 줄어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박탈됐다는 겁니다. 중앙일보는 6월 11일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던 공기업들이 올해 신규 채용을 39% 줄였다고 보도했고요. 6월 14일 사설에서는 미래 세대의 빚 떠넘기는 공공기관 방치하세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정부가 고용 증대와 정규직화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기업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도 이 코미디는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 때문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는요, 실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며 오히려 신규 채용 규모 자체를 제약하고 있다고 보도했고요. 국민일보도 6월 16일 사설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상승하고 신규 고용 여력이 감소해 부담이 되는 정책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세계일보는 6월 16일 사설이 전날 조선일보의 사설을 그대로 표절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고용된 이들은 처우가 개선됐지만 공공기관의 고용 여력 축소와 인건비 급증 등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 취업준비생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매일경제는요, 공기업들이 무리한 정규직화로 문재인 정부에서 빚이 44조 급증했다라고 보도했죠.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언론 보도는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등한 이유를 찾아볼까요? 중앙일보는 부채가 급등한 이유를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만성적인 운임 손실로,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은 해외 자원개발사업 실패로, 강원랜드와 한국마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적자로 돌아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밝힙니다. 정부의 무리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늘었다고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중앙일보는요, 36개 공기업의 임직원 수는 지난 4년 동안 18.2%가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인건비도 늘었겠죠. 그럼 이 인건비 증가를 가져온 정원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언론이 이야기하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입니까?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행정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OECD와 유럽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전혀 다릅니다. OECD 그 21.3% 공공부문 일자리의 대부분은 현장 서비스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현장 서비스직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전환했던 겁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에 전환되더라도 별도의 무기계약직 직군으로 분류되고요, 별도의 임금체계가 적용됩니다. 기존의 임금 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정규직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을 뿐입니다. 정규직 정원과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림자 노동자일 뿐입니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한 원인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 때문이라고요? 전혀 상관없는 거짓말입니다. 올해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줄었다는 주장은 어떨까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50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는 26,500명 규모로 작년에 26,000명보다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보도자료에서 정규직 전환자 인건비는 기존의 기간제 인건비, 용역 사업비 등을 활용하고 있고, 처우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 업체의 이윤과 관리비 절감 등을 활용할 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건비에 따른 새로운 비용 추가는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인건비를 상승해서 공공기관의 부채를 증가하고 공공기관은 결국 청년 채용을 축소한다. 언론이 확대하는 이 프레임은 직고용은 역차별이라는 잘못된 공정 프레임을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 언론사 기사를 보면 왜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했고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하나의 기사에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 결론은 어떻게 가냐면 정규직화, 정규직화 때문에 인건비가 늘었고 인건비가 증가해서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었으니까 청년들의 채용을 줄였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화 제로 정책은 결정적으로 누구에게 피해를 줬느냐? 청년에게 피해를 줬다. 이 프레임이 실제로는 먹힌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댓글을 보면 굉장히 정말 그 혐오적인, 그 다음에 차별성 발언, 이런 발언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가 축소되면서 경쟁이 격화되니까 그걸 이용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제가 10월 5일 날 나온 조선일보 보도거든요. 이것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4년간 8,000명에 가까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6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1조 3,080억이었는데 인건비 부담과 함께 지난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607억 3,400만 원으로 적자 전환했고 당기 순이익도 적자 4,228억 5,300만 원에 달했다. 이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면 8,000명에 가까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조선일보 기사거든요. 이거 공공기관 그 알리오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다 알 수가 있어요. 2016년 사업 수익이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없어졌잖아요. 사업 수입이 1조 2,418억 원이 감소가 됐어요. 57% 감소된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적자가 돌아선 거거든요. 8,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게 아니라 2020년 자회사는 9,270이 자회사로 더 전환된 거죠. 정규직은 2016년 1,132명이었는데 2020년 정규직은 1,555명이에요. 정규직 평균 임금은 8,885만 원, 무기계약직 평균 임금은 3,628만 원. 이 사실은 조선일보에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어느 누가 알리오 시스템에 가가지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수입이 어떻게 줄었고 인건비가 어떻게 줄었고 실제 몇 명이 정규직화 됐는지 확인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기사를 쓰고 사람들 머릿속에 남는 거는 8,000명 정규직화 때문에 적자로 돌아섰구나 만 남는 거죠. 같은 기사에서 나왔던 한국 마사회는 더 기가 막혀요. 한국 마사회는 뭐라고 나오냐면 2018년 초 경마 지원직 5,000명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마사회는 지난해 영업이익 4,603억 8,700만 원을 적자를 냈고 당기순이익도 4,638억 2,800만 원을 기록했다. 인건비 부담과 함께 코로나로 연간 7조 원 규모에 달했던 막권 판매 수입이 또 끊기 결과로 풀이된다. 막권 수입이 얼마나 줄었냐면 7조 7,594억에서 2020년 1조 978억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막권 수입 때문에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경마를 못했으니까. 인건비는 이것도 알리오에 다 나와 있는 공개된 내용입니다. 누구나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인건비는 2016년 1,322억이었고요. 2020년에는 1,356억이었어요. 실제로. 임직원 수는 2016년 1,127명이고요. 2020년에 3,144명이에요. 많이 늘은 것 같죠? 3,144명 중에요. 무기계약직이 1,850명이에요. 이 중에 89% 1,648명이 단시간 노동자입니다. 단시간 노동자. 이 사람들의 임금은 얼마냐면 연간 급여가 816만 원이에요. 월 급여가 68만 원이고. 근데 이것 때문에 조선일보는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마사회가 적자로 돌아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서 어떤 언론도 이게 잘못됐다라고 비평하거나 비판한 보도는 물론 없죠. 세 번째는 주 52시간제 때문에 이게 조선업 인력난이 심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저임금도 같이 포함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반복되는 보도예요. 정말 지역신문도 그냥 습관적으로 저렇게 따라서 써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건 거의 소설에 가깝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어떤 산업단지에 있는 어떤 기업체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가 똑같거든요. 보세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중대재해와 관련 작업 중단으로 노동자 임금이 하락하고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등 조선업이 인력난 때문에 도태위기에 빠졌다. 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제가 그렇다고 취재를 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고 제가 정말 너무 답답해서 안산 산업단지 공대 한번 가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11월 11일 서울신문만 요거 보도했어요. 주 50시간제 이후 조선업 상용직의 임금이 상승했다.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보도자료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했냐면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이 중에 조선업이 80%를 차지하는데 300인 미만의 사업장의 임금이 지난해 같은 기준으로 상반기 2.6%, 7, 8월에 5.3% 인상됐다라고 발표했어요.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돼서 임금이 하락해갖고 현장을 떠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투잡을 뛴다, 배달업으로 간다, 이렇게 계속해서 보도를 했었는데 실제로 조사했더니 임금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과 근로시간도 월 평균 19시간, 7, 8월에는 17.7시간으로 법정 허용 최대 시간인 52시간에 미달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52시간 이상 일을 해야 되는데 52시간밖에 일을 못하니까 사람을 구할 수 없고, 그래서 공장을 가동하지 못해서 문을 닫을 위기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조사했더니 52시간 초과해서 일하는 공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올랐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는 최초로 나온 조사예요.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면서 나온 실제적인 구체적인 첫 사례인데 어떤 언론도 이거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 이 52시간제와 관련돼서 확인될 수 있는 보도는 경상일보에서 보도한 거예요. 지난 3일 날 보도한 건데 울산에 있는 경상일보거든요. 울산에서 특별 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한 기업체는 총 148곳인데 52시간 초과해서 일을 해야 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68시간까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90일까지 쓰고 나면 못 써서 150일로 연장한 거거든요. 실제로 150일까지 확대를 신청한 기업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은데 52시간밖에 일을 못하게 해가지고 공장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라고 하는 공명은 실제로 없다라고 하는 게 이미 확인된 사례거든요. 언론은 여전히 52시간제 때문에, 최저임금제 때문에 기업이 문 닫을 위기다라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경남도민일보가 11월 10일 날 사설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뭐라고 썼냐면 조선업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노동자 상당수가 건설업 등 다른 직종으로 이직해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실제적인 사실인 거거든요. 조선업 민간 기업들은 호경기라는 좋은 조건에서는 하청과 협력업체 노동자로 불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심 생산체제에 익숙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조선업이 불황이었잖아요. 다 구조조정을 한 거예요. 예? 다 떠났잖아요. 예? 당연히 인력난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52시간제 때문이다라고 언론은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그 다음날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보도자료로. 고용노동부가 저렇게 매일경제가 저렇게 씁니다. 무리한 52시간 강행에 영세사업장 임금 부담 급증, 이렇게 기사를 써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반박을 하는 보도자료를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말이 되냐 너네 말이. 52시간을 넘는 기업이 있다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므로 초과 근로와 초과 급여가 감소해야 되지 않냐, 니네들 주장처럼. 에? 이런 얘기를 갖다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씁니다. 하지만 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도 전혀 보도하는 언론사는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보도자료 베껴쓰기인데요. 첫 번째,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뒤에 가서 얘기할 텐데요. 이 근로손실 일수에 대해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한국의 노사 갈등으로 인한 임금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 일수가 42,327일로 일본의 172배, 미국의 7배에 달한다. 며 한국의 노동시장이 시급하게 수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 노동조합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돼서, 이런 얘기에 쓰는 일관된 프레임이거든요. 이 기사가. 이 보도자료 배포한 날 50개 언론사가 이거 기사를 받았었거든요. 이게 언제냐면, 날짜가요, 2020년 12월 7일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다음에 나오는 보도자료를 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고용노동부가 발표해요. 이게 언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거냐면 2019년 12월에 발표합니다. 이상하잖아요. 2020년 12월에 한경련이 보도자료를 또 냈는데 1년 전에 이미 고용노동부가 이걸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무슨 얘기냐면 한경련이 발표한 보도자료는 작년에 보도자료 만든 거를 똑같이 보도자료 낸 거예요. 근데 1년 전에 이미 고용노동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는데도 그 어느 언론사도 이 고용노동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보시죠. 이거 보면 유럽은 우리보다 더 많이 파업한다는 얘기잖아요. 미국과 일본은 적어요. 그런데 언론은 저 유럽은 우리보다 더 많이 파업한다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항상 미국하고 일본만 비교합니다. 다음 최저임금에 대한 건데요. 올해 5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최저임금이 이때까지 제가 조사해 봤는데요.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 46개. 이게 이제 그나마 이렇게 좀 추린 게 46개 중에 28개가 경총, 전경련, 중소기업 중앙회 등 기업체들이 발표한 보도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보도인 거예요. 반면에 이 한경련과 기업이 발표한 이 보도 자료를 반박하는 기사는 몇 개가 있었냐면 딱 3개가 있었습니다. 한겨레, 경향신문, 한겨레. 요 딱 3가지가 이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그 보도 자료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박한 보도였고요.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는 찾고 찾아서 다 찾은 게 16개밖에 없어요. 당연히 보시면 저쪽은 조선, 중앙, 동아, 한국경제, 매일경제, 세계일보, 국민일보 이거고 이쪽은 경향, 한겨레, 서울신문, 한국일보 정도 돼요. 이거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저임금이 그렇고요. 또 하나 세금 부담률이 OECD 1위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도하냐면 이것도 많이 나오는 유행 단골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이 내는 세금 부담 증가가 OECD 가운데 가장 빨랐다. 한국의 국민 부담금 증가폭은 독일, 캐나다, 영국 등 개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세금 너무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 밝히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 부담률 27.4%. 이거부터 이제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거예요. OECD 평균 국민 부담률은 34.9%예요. 그러니까 우리 2021년 GDP 기준으로 우리는 130조 원을 덜 내는 거거든요. OECD 평균 기준으로 비교해서. 프랑스는 45.4%, 덴마크 46.3%, 스웨덴 42.9%, 핀란드 42.2%, 독일, 그리스, 스페인 34.7%. 세금 그리고 사회보장기금을 어떤 경제 규모에 비해서 많이 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이나 다른 유럽에 비해서 복지 제도가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한국경제연구원은 끊임없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속도가 빠르다, 증가폭이 빠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럽이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더 증가하지 않는 거고, 우리는 워낙 낮으니까 빨리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가폭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경제연구원이 끊임없이 이런 보도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금 인상 여론이 만들어지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목적밖에 없습니다. 매년 3월이 되면 한경련이 보도자료를 냅니다. 매년. 어떤 보도자료냐면 500대 기업을 조사했더니 올해 채용 계획이 없다. 그리고 채용을 줄이겠다라고 조사가 됐다라는 여론, 이걸 발표해요. 항상 매년 발표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규제 개혁 때문에, 규제 강화 때문에 그렇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 52시간제로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중대재해법을 만들고 등등 이런 규제 때문에 대기업들이 채용 계획이 없다라는 이 조사를 해서 보도자료를 내고, 이게 한번 조사해서 나오면 모든 언론이 다 뒤집힙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1년 내내 써먹습니다. 칼럼과 사설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어떤 보도자료인지 내용을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그거 잠깐 한번
한경련은 3월 8일 빼앗긴 청년의 봄, 대기업 63.6% 상반기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이 노동이 존중받는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는 이 한경련의 보도자료가 사실인지, 그리고 이 보도자료에 근거한 기사들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에 그치지 않고요. 서울신문, 한겨레조차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고요. 지역신문도 마찬가지로 사설이나 칼럼에서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3월 10일 날 중앙일보 노트북을 열며 장정훈 산업팀장님이 쓰신 글인데요. 빨간 불 켜진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칼럼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에는 기업이 감내할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밀어붙였고,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등 반기업 3법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기업은 위축됐고 탈한국 현상이 과속화됐고 자연스레 좋은 일자리도 줄었다. 이 중앙일보의 이 장정훈 산업팀장의 이 주장은 이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이 한경련의 3월 8일 보도자료를 인용하는 모든 언론이 딱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3월 8일 보도자료가 과연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파헤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씩 먼저 이야기할게요. 언론은 보통 여론조사를 하면 표본 오차를 발표하죠. 여러분, 그러면 한경련이 발표한 이 보도자료의 표본 오차는 과연 얼마일까요? 모든 언론은, 어느 언론도 이 표본 오차를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 한경련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설문조사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9.27%예요. 그러니까 18% 이상, 18.5%의 신뢰도의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표본 오차 9.27%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여러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 여쭤봤는데요. 다들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9.27%면 크게 보면 20%의 차이가 나는 건데 의미 없는 여론조사다.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언론이 인용을 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여론조사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 거예요. 이 한경련의 보도자료를 보면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올해 채용할 계획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한 8% 정도를 차지했어요. 8%는 표본 오차 9.27%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는 데이터인 거죠.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모든 언론이 이 표본 오차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뒷 내용도 찾아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래서 조사를 하면서 이거는 조작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항 자체도 조작을 했고요. 문항을 유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언론이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경련이 보도자료를 내면 어느 언론사든지 다 그대로 보도를 합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거는 몇 가지 대표적인 상황만 이야기했고요. 뒤에 제가 한경련 얘기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이게 네 번째 유형은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더 씌우기예요. 요거는 뭐 제가 그냥 소개를 안 해. 제목만 한번 보실래요? 마카파식 정치 파업. 요새 많이 유행하는 겁니다. 민폐 노총. 순순히 검거된 양경수. 예? 아니 그러면 뭐 어떻게 벌써 싸우란 불을 지르고 싸웁니까? 예? 불안 듯 기자회견한 양경수. 아니 기자회견은 당연히 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씁니다. 양아치 같은 노동귀족. 양아치. 기업으로 번진 임금공 사태. 이런 떼법. 이게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농성하다가 합의 타결한 날 이런 기사를 쓴 거거든요. 이 양경수 위원장 연행되기 전후 일주일 동안의 이 기사와 사설인데요. 정말 저는 진짜 일주일 동안 머리가 아파서 이걸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이게 도가 지나쳤습니다. 도를 지나친 상황이다. 언론이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이 양상은 어떤 기본적인 상식을 초월해서 이제는 굉장히 감정적인 수준까지 나아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노동인권 저널리즘이란 뭔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아무도 노동인권 저널리즘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만든 겁니다.
자, 우리 사회는 노동이 사라진 사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없는 사회입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사회는 이대로 가면 지속할 수 없는 사회가 됐어요. 저임금 이주 노동자의 노예 노동에 의지하지 않으면 제조업도 유지가 안 되고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어업을 할 수도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은 모두 비정규 노동자가 합니다. 신문을 봤는데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원자로 근처에서 일을 하지 않고요. 원자로 근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인데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방사능 피풍량이 10배 이상 나왔다라고 하는 조사를 봤어요. 그런 나라가 됐어요. 노동이 사라진 사회이고요. 언론의 책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언론은 계급적 차별을 공정으로 둔갑시키는데 1등 공신이었어요.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넘쳐나죠. 모든 언론이 대선을 맞이해서 뭐 난리가 났죠. 하지만 경제 권력에 대한 감시는 느슨해졌습니다. 정경련, 경총 등 재계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사실 왜곡도 이제는 서슴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었다는 억지 주장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사실로 둔갑됐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했던 시민과 청년은 이제는 정규직화는 불공정하다며 적대적 모습까지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론은 자기 이익을 위해 정략적으로 모든 사안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기업할 자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지금의 우리 언론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속에서 노동인권 저널리즘의 기준은 저는 세계인권선언이 노동인권 저널리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계인권선언의 제23조가 노동권에 대해서 설명을 한 내용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확보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이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 보호수단에 의해 보충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또한 그것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저는 언론이 노동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보도해야 될 기준이고 가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의해서 저는 언론이 과연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영방송에 대해서 저는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 균형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는 공영방송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등 경제신문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랄을 하더라도 이들의 보도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개혁을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라는 시민들의 여론이 강했죠. 정치와 관련된 이러저러한 보도는 좀 바뀔지 몰라도 노동에 대한 보도, 노동인권에 대한 저들의 보도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론의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죠. 여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공영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확인된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대재해법이에요. 중대재해법 반쪽이잖아요. 예? 3년 유예가 됐고 5인 미만은 적용도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이 제정됐거든요. 중대재해법 제정되는 과정에 이 조중동과 경제신문 등등이 펴낸 기사의 양은 엄청납니다. 지금 사람들은 뉴스를 뭐를 통해서 접해서 보죠? 대부분 포털을 통해서 접해보죠. 그죠? 포털에서 조중동, 한경, 매경, 세계일보에 차지하는 비중은 80% 넘어요. 예. 한겨레에서 아무리 좋은 보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한겨레 신문의 페이지 뷰는
10만 부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그 기사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작년 5월에 JTBC가 먼저 뭘 보도했냐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도했어요. 1년 내내 보도했거든요. 매일매일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MBC가 사람이 또 떨어진다라고 하는 보도를 해요. 그리고 KBS는 일하다 죽지 않게 더 나은 삶,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보도를 하고, KBS는 노동건강연대랑 공동으로 산재 기획 시리즈를 해요. 이 방송이 YTN까지 포함해서 작년 1년 동안 산재 사망 사고가 나면 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획 시리즈도 편성하고, 지금도 MBC는 산재 사망이 발생하면 뉴스데스크에서 꼬박꼬박 다뤄요. 그게 저는 여론의 균형을 만든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어떤 그 유족들의 싸움과 여러 가지 싸움들이 겪으면서 그나마 일방적인 이 여론 지형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하나의 배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이 여론의 균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공영방송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중대재해법에서 저는 확인했다고 생각을 해요. 단 공영방송은 죽었을 때만 보도해요. 예. 노동 존중 담론 형성을 위한 공영방송의 보도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그렇게 많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다 망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작됐죠, 그죠? 예산이 얼마 정도 되냐면 1조 5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올해 그 4단계 되면서에 따른 손실이 엄청 날 것 같죠? 최저임금 인상되면서 2018년부터 국가에서 뭘 지원하냐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을 해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2018년, 19년에는 최대 11만 원, 5인 미만은 11만 원, 5인 이상은 9만 원. 최저임금 인상이 낮아지니까 그때는 7만 원, 5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4년 동안 지원했거든요. 매년 얼마를 지원하는지 아세요?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30인 미만 사업자들한테 2조 5천억, 2조 9천억 원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는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인마이 포켓했거나, 고용노동부 돈을 사업주들이 받고 노동자들이 안 줬거나, 아니면 고용노동부 돈이 고용노동부 집행이 거짓말이거나, 일반 예산으로 집행한 어마어마한 돈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 최저임금에 대해서 어떤 언론이 그렇게 많은 보도를 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에 이런 허위 보도에 대해서 KBS, MBC, YTN 등등 공영방송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노동권 존중하는 노동보도를 위해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해 봤는데요. 어제 손석희의 인터뷰가 나왔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우선적으로 미디어 비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기본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는 미디어 비평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저널리즘 제2 사라졌지만 저널리즘 제2에서 노동인권에 대한 보도가 문제 있다라고 지적하는 건 한 번도 없어요. 대부분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다룰 뿐이에요. 저널리즘 제2는 노동인권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인국공 논란이 있을 때 딱 한 번 저널리즘 제2가 다뤘거든요. 그 기자가 나와서 인국공 보도에 대해서 팩트체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팩트체크한 게 아니라 인국공이 발표한 보도자료 가지고 팩트체크했고, 그러면 정작 KBS 9시 뉴스는 인국공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를 뉴스에서 보도했을까요? 안 했어요. 제가 찾아본 거거든요. 뉴이저, YTN 뉴이저에서 월세 수입만 500만 원, 월 8만 5천 원 인상이 폭탄. 이거 한국경제신문 보도를 비평한 거예요. 뉴이저를 가끔가다 보시면 YTN 7시부터 하는 뒤에 변상욱 앵커가 이 언론, 특히 한국경제신문 비평을 좀 합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두 번째, MBC 알고 보니. 이게 일주일에 하나 정도, 한 꼭지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한 30꼭지가 나왔다라고 하면
노동인권 보도와 관련된 비평은 3개. 그나마 MBC 알고 보니에서 한국경제신문 보도를 비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겨레, 제가 얘기했죠. 최저임금 그 인상 시기 국면에 이 경제신문이나 한경련 주장에 대해서 비평한 보도는 3건 있었다. 그게 다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인권 보도를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될 부분들은 감시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 미디어 비평은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어요. 한겨레 예전에 경향신문은 미디어 면이 있고 경향신문은 뭐 언바세버 언론을 바꿔 세상을 바꾸자라는 면도 있었지만 다 사라졌고요. 오마이뉴스에서 가끔 가다가 외부 기구로 이 경제신문 보도 비평하는 게 실리는 게 있고요. 미디어오늘에서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 가끔 가다가 미디어오늘에 기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직접 쓰는 미디어 비평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저는 노동인권 보도를 위해서 앞으로 바뀌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미디어 비평이 강화돼야 된다. 특히 노동인권에 대한 그리고 경제 보도에 대한 미디어 비평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요새 하는 건데요. 언론 개혁의 길 보여준 진짜 뉴스를 해서 이렇게 좋은 뉴스들을 갖다가 뽑아요. 보면 YTN이 죽음의 급식실이라는 기획 보도를 했어요. 6편.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깊었고 실제로 교육청에서 실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이 시설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끌어냈던 이 굉장히 좋았던 보도이고요. 그 다음에 MBC에서 적자철도 기획해서 이거를 6편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 게 있어요. 그리고 MBC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세계 각국 증세 고소득은 더 내라. 이거를 3차례에 걸쳐서 보도했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게 유일합니다. 어제 KBS 9시 뉴스에서 뭘 보도했냐면 유럽이 이제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다시 일부 국가에서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썼거든요. 네덜란드에서는 6시 이후 영업을 중단시켰고 이제 독일도 그렇게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 보도해요, 우리 언론은. 2년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국가는 기간 동안 보상을 다 하죠. 그리고 고용한 사람의 임금까지도 대신해서 지급을 해요. 실제로 제가 호주에 있는 제 친구한테 취재해서 확인했던 얘기기도 하거든요. 미국에 있는 어떤 한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2억 받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기는 돈을 더 많이 벌었는데도 그런 보도를 하지 않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증세에 대한 논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언론은 이 문제를 일체 보도하지 않아요. MBC의 보도도 그나마 유일한 보도였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증세를 하느냐. 각 산별 노조랑 협상을 해서 국가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고용을 유지하고. 그 배경은 어느 언론사도 보도하지 않는 내용들이죠. 한국일보가 대선 시점에 이제 솔루션, 대한민국 지속 가능 솔루션이라는 아이템으로 이제 정책 검증 보도를 하는데 이 중에 노동 분과를 만들어서 노동 정책에 대한 담당을 하기 시작해서 2번 했거든요. 노동을 하나의 의제로 한 게 있고요. 국민일보가 얼마 전에 이제 이러다 죽어요 라던 고졸 노동자, 그래서 고졸 노동자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를 5차례에 걸쳐서 국민일보가 보도했고요. YTN이 연속 보도 1편 1에서 우리 사이에 눈에 띄지 않는 노동자들의 삶들을 6번에 걸쳐서 보도했고, 한국일보가 중간 착취의 지옥도라는 그걸 1년 내내 보도했거든요. 중간 착취의 지옥도라는 거는 그 보도만 하지 않고 후속 보도까지 했었고, 저기는 법안 발의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국민청원까지도 기자들 직접 했었거든요. 아쉬운 거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중간 착취 지옥도라고 하는 거는.
민간 위탁의 문제라든가 이제 최근에 돌봄 요양 노동사의 눈물 이래서 한국일보가 쓰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노동계가 청원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 않았고 뭐 10,000명 정도로 그쳐서 청원은 이어지지 않았고 책 출판까지 했었던 한국일보의 저런 기획부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좋은 보도들을 선별하고 이 좋은 보도들을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경향신문 페이지 뷰는 하루에 경향신문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사람 다 합치면 40만 명이 안 돼. 40-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네. 노동 관련된 기사는 거의 몇천 명 정도가 봐요.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노동 담당하는 기자들이 안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있어요. 이재명 후보의 폭행설이 전혀 보도되지 않았는데 확 퍼졌잖아요. 그죠? 누가 퍼뜨렸겠어요? 보수 쪽에서 퍼뜨리는 거잖아요. 교회 등등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SNS로 그걸 퍼뜨려요. 예를 들어서 한국일보의 중간 착취의 지옥도 이거를 민주노총이 정말 이걸 우리가 한번 퍼뜨리자라고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저걸 10만 뷰를 갖다 올렸다. 예?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큰 거예요. 만약에 중간 착취 지옥도가 50만, 100만 뷰를 갖다 민주노총이 조직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인권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한편에서는 감시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좋은 보도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존재해요. MBC에서는 얼마 전에 보도국에 처음으로 노동팀을 신설을 했어요. 그리고 YTN 공영방송 투쟁할 때 노조위원장이 유이조 팀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이조에서 저런 그나마 비판 보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런 좋은 보도들을 저는 한번 민주노총이 이거 한번 우리가 제대로 이번에 하자라고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확산시켜내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또 하나는 한국경제연구원이에요. 저는 한국경제연구원을 감시하고 한국경제원을 견제하지 않으면 저는 이 자본의 이데올로기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봐요.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보도자료를 몇 편을 냈냐면 1월부터 93개를 냈어요. 일주일에 2개 정도를 내는 꼴이거든요. 그 93개를 내는 그 보도자료를 내면 뭐 한 50-60개 모든 언론이 다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후에 칼럼과 사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재생산돼요. 오늘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한국 고령화 속도 일본의 2배인데 노년층의 평균 연금액은 절반 수준이다라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서울신문하고 중앙일보만 이걸 보도했어요. 서울신문은 사설까지 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적 사적 연금의 노후 생활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 개선이 시급하다며 양질의 고령자 민간 일자리 확충을 위해 그 다음이 중요하죠. 파견, 기간제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정착이 필요하다. 아니 65세 이상 고령자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간제 파견제가 왜 얘기가 나옵니까?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예?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한국경제연구원의 이 보도자료의 목적은 앞에 있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 있는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 이 조사를 한 거잖아요. 차마 중앙일보는 이거 보도자료 쓰면서 이 얘기 못 쓰겠으니까 중앙일보는 이 얘기를 안 했어요. 한경련의 이 얘기를. 예. 그러면 이 서울신문 이 사람은 악의를 갖고 썼을까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썼을까요? 저는 그 정도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사설까지 썼어요. 사설까지. 예?
서울신문이 결론 요거는 한경련 보도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 갖다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동인권을 위한 보도를 하는데 한국경제연구원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경련이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생산 유통하는데 천병입니다. 최전선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 기자들이 한경련 보도자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없다 그랬잖아요. 몇 가지가 다예요. 진짜로 그 보도가 1년 동안. 왜 그럴까요? 기자들 스스로가 반박 공부하고 비판을 하는, 그래서 반박을 하려고 생각하는 기자들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마지막으로요, 제가 요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신노동법. 대선 앞두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신노동법 얘기해요. 저 구시대 노동법이 괴물노조 키웠다 빼고 한번 보실래요? 그 매일경제가 작년 7월에 보도한 거거든요. 기득권 노동자만 지키는 근로기준법, 47만 플랫폼 노동자 찬박. 지금 노동법은 공장 노동시대 공장법. 벌써 박물관에 들어갔어요. 이게 언제 나온 보도냐면요. 매일경제가 작년 7월에 3차례에 걸쳐서 2개 면 털었으니까 6개 면을 털었던 기획기사예요. 그리고 기사에 여기서 주장했던 신노동법은 그 이후에 모든 언론이 일관되게 쓰는 그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한국경제가 11월 12일 또 이런 사설을 썼어요. 68년 묵은 근로기준법 고쳐야 산업계 요구 일리에 있다.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노동시장 유연화, 대체 근로 허용,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 처벌, 노동시간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 최저임금 규제 완화 등등이 포함된 내용이 신노동법으로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잖아요. 이거를 모든 노동자들에게 다 적용하라는 게 사실은 신노동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세력이 누구냐면 괴물노조인 거죠. 괴물노조가 누구냐면 기득권 노조, 강성노조, 정규직 노조예요. 이 프레임이 익숙하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얘기되고 있는 거냐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의해서 얘기됐던 거예요. 이게. 저는 이번 대선에서 이 신노동법 공세는 굉장히 교묘하게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융단폭격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 이 불리한 여론의 지형을 과연 조금이라도 방어할 수 있을까? 가 사실은 고민이에요. 그 주 4일 노동제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고민이에요. 과연 이러한 어떤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담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고민인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저는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언론이 전혀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준비되지 못했다는 얘기는 언론사들, 기자들 스스로가 잘 몰라요. 저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요. 왜 우리 이 언론이 이렇게 노동인권과 관련돼서 엉망일까라고 생각하면 기자들이 잘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잘 모른다. 며칠 전에요. 요소수 대란 나왔잖아요. 모든 언론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도하잖아요. 곧 막 난리 날 것처럼 막 내일 모레 전력 대란이 일어나고 쓰레기 공장을 돌리지 못해갖고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막 그렇게 보도했거든요. 그랬을 때 한겨레에서 차분하게 쓴 기사가 2건이 있었거든요. 기사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다뤘던 얘기, 그 다음에
전력 대란은 왜 안 나온다. 전력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다르다. 이 얘기를 쓴 거였는데 그 쓴 사람이 기자가 누가 썼을까를 봤어요. 한 사람은 길윤형 기자였고요. 이 길윤형 기자는 한겨레 20일 편집국장을 했었고 굉장히 경륜이 오래된 기자죠. 또 한 기자는 김성수 선임 기자. 어느 정도 경륜이 되어야지만 그런 기사를 써요. 그래서 한겨레에서 그러니까 캐나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코로나 봉쇄를 겪고 나서 어떤 지원을 받았고 이런 기사를 쓴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이 기자가 누군지 몰라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국제부장을 했었고 미국 특파원도 했었고 지금은 에디터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정도의 기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언론사는 그런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는 기자들이 어느 정도 연배가 되면 뭐 하냐면 현장을 다 떠나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언론사 기자들은 스스로 이 노동의 문제, 경제적 상황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공부를 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명확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경제 상황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분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보도자료가 나오면 보도자료를 써요. 그런데 그 보도자료를 쓰는 게 선수들이에요. 노동계에서 내는 보도자료는 정말 어려워요. 이걸 가지고 내가 기사를 쓰려면 정말 몇 번을 봐야 되고 막 정말 몇 시간을 들여서 보도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써야 되지만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는 보도자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그대로 다 나와요. 거기 보도자료에 한경련, 추경호 연구팀장은 이렇게 말했다까지 보도자료에 나와 있어요. 우리 사회의 이 언론이 노동을 지우는 가장 큰 원인은 저는 기자들이 수준에 달려 있고 이것을 어떻게 바꿀 거냐. 그게 제가 노동인권 저널센터를 만든 가장 큰 이유예요. 노동인권 저널센터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대선에서 사라진 노동 담론 복원을 위한 언론인 토크 콘서트 이걸 하고 있는데 이제 언론 노조랑 같이 하죠. 그 하게 된 배경은 그런 거. 제 꿈은 뭐냐면 그 젊은 기자들 중에 노동 인권에 대해서 관심 있는 기자들을 2달이든 3개월이든 1년이든 저는 유럽에 연수 보내는 거예요. 유럽에 연수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유럽의 산별 노조와 같이 연대하는. 그리고 큰 언론사, 작은 언론사가 아니라 정말 이 문제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유럽은 코로나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럽의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왜 그게 가능했는지. 요즘 심심찮게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 보면 택시 대란 얘기 나오죠. 그죠? 서울에,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서울에서는 밤 12시간 하면 택시를 잡을 수가 없답니다. 왜? 택시 기사가 없어진 거예요. 왜? 코로나 때문에 택시 기사들이 다 수입이 안 되니까 다른 데로 갔잖아요. 뭐, 한 30몇 프로가 운행을 못 한대요. 법인 택시들이. 또 알바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시기에 국가가 고용을 책임지지 않았잖아요. 유럽은 다 고용을 책임졌어요. 유럽이 코로나 시기 고용을 지키는 방법은 실업급여를 준 게 아니라 고용을 책임졌어요. 기업주에게 고용에 대해서 인건비를 갖다 직접적으로 준 거거든요. 왜 그렇게 줬을까? 그러면 그 나라가 잘해서?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니라 산별 노조랑 교섭을 하고 협상을 한 거거든요. 제 호주에 있는 친구가 에어컨 설치 기사예요. 7월부터 시드니는 완전히 봉쇄가 됐잖아요. 그래서 시위를 했는데 피켓이 그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나 미용실에 가고 싶다. 미용실 가게 해달라고. 이런 피켓이었는데 일주일 동안은 일을 못했대요. 봉쇄가 됐으니까 문 닫았대요. 근데 일주일 있다가
일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지원금은 나왔고, 뭐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직원 월급까지 다 줘요. 그리고 딸은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당연히 옷가게도 중단됐잖아요. 일주에 70만 원 국가가 알바 비용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지났는데 일을 하라는 거야? 왜 너너만 나가냐 했더니 건설 노조가 정부랑 협상을 했대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는 국민들에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몇 명이라도 이 원하는 기자들에게 공부를 해서 다른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알려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돼야지만 어떤 우리 사회의 변화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공영방송은 지금처럼 이제 제가 그나마 칭찬은 했지만, 네? 말이 됩니까? 사람이 죽어야지만, 네? 보도하는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죽지 않으면 안 보도하면 그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어떤 공영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견제하는 것, 그다음에 미디어 비평을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저는 조금씩 견제하고 감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감시를 하지 않은 거죠. 감시의 눈이 사라진 거죠. 몇 년 동안에. 예? 그래서 다시 지금부터 저는 미디어 비평 시스템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영방송이 무엇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저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된다. 노동인권 저널리즘이다 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공영방송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을 통해서 최대한 넓혀내면서 확장시켜내는 것, 그것과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좋은 언론인들을 교육하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뉴스를 쓸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 그러한 것들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노동 보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저는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들. 저는 이제 노조 간부들하고만 주로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취재 기자들을 만난 거는 한빛센터 있을 때 주로 취재 기자들하고 만났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기자들한테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줘요, 저는. 아예. 그냥 편하게 그냥 신뢰 관계를 만들거든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가 한빛센터 있을 때 제작 현장에 막 방문하고 그랬었거든요. 예를 들면 미스터 선샤인 제작 발표하는 날 티켓 들고 현장에 기습 시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병헌하고 이렇게 마주치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럴 때 이제 몇몇 기자들한테 미리 소스를 주죠, 제가. 저 오늘 미스터 선샤인 제작 발표하러 갑니다. 그러면 좋아하죠. 그래서. 근데 그냥 저는 기자들하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 다 하고. 그런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이거 모니터 하다가 궁금하면 고용노동부에 직접 전화하거든요. 그냥 전화해서 과장 바꿔달라 그러고, 어디냐 노동인권 저널센터다 그러고, 환경연예도 저 전화해요. 그리고 여론조사 했으면 여론조사 직원 전화번호 찾아서 직접 전화하고, 오늘 보도 나왔는데 좀 확인 좀 하려고 그런다고 하고, 떳떳하게 하니까 처음에는 저도 되게 서먹서먹했는데 몇 번 해보고 나니까 잘 먹히더라고요, 그런 게. 제가 지역신문은 그 많은 걸 다 볼 수는 없고, 그나마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내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이 되는 지역신문만 해요. 그러니까 노조가 있는데, 언론노조 산하 조직이 있는데, 는 합니다. 제가 8개 지역신문은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나머지까지는 다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아침 5시부터 일어나서 12시까지 26개 언론사를 봐야 되니까,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열받거나 말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페북에다 논평을 해요. 근데 제가 페북을 주로 많이 쓰는 이유는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리고 지금의 다 간부들이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썼으면 이후에 피드백도 오고 이런 게 있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역 민원연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서울에 있는 민원연만 이제 가끔가다 보고서를 보는데, 이제 보고서는 이제 시기별로 내는 것 같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정량적인 평가를 하잖아요. 이제 저는 처음에 노동인권 전열센터 만든다고 할 때 사람들이 그거 민원연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다르게 할 거다라고 했었고, 이제 처음 생각한 게 최소한 하루에 한두 개씩은 논평한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시간이 많아서 논평도 길게 썼거든요.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요즘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는 하진 못하더라도 매일매일 한두 개씩 논평을 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 민원연과 달리 제가 다 하니까 KBS가 못한 것, MBC는 못한 것이 보여요. 예. 이게 직접적으로 매일매일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원연이 지금 하는 것 말고 매일매일 일일 모니터 보고서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보고서 같은 거 내면 별로 영향가가 없지만 민원연이 내면 영향가가 있으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민원연은 정치 사안에 많이 이제 집중이 되잖아요. 저는 모니터하면서 정치 기사 안 봅니다, 아예. 저는 제목도 안 보고 그냥 패스 시킵니다, 저는. 아예. 정치 기사는 내 관심 바뀌고, 워낙 뭐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정치 기사는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노동인권 전원센터를 만들면서 이제 하려고 했던 게 있는데 못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노동조합이 산별노조랑 뉴스타파랑 전문 연구자랑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노동 기획탐사 보도를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첫 계획이 뭐였냐면 이제 민간 위탁 문제를 한 4차례 정도 다루는 것, 그게 이제 작년 구상이었는데 막판에 이제 담당 기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서 좀 빠그러진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가 노동조합과 노동에 대한 전문 연구자와 시민단체와 이거를 어떻게 잘 만들 거냐, 이게 이제 하나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언론노조가 민주노총에 제안을 해서 민주노총 대변인, 공공운수노조, 서비스, 금속, 이렇게 몇 개 산별노조 언론 담당자들끼리 한번 만나서 텔레방을 일단 만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좀 의미가 있는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그런 네트워크는 형성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느낀 거는 이제 노동조합, 특히 이제 정규직 노동조합, 대공장 노동조합은 언론에 대해서 별로 니네 뭐 마음대로 해. 니네 우리 기존 노조를 공격해. 그 정도 힘이 있는 거죠. 예. 금융노조나 이런 데들은 사업자와 동등한 협상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여론이라고 하는 거에 큰 어떤 나름 크게 뭐 이렇게 좀 데미지를 입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언론에 만드는 이 여론 프레임은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냐면 정책을 생산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만드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그게 이제 정치인, 그다음에 관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아까 제가 했던 최저임금에 대한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에 예산 확 줄어가지고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고용보험도 예전에는 뭐 내가 1년에 뭐 퇴사와 이게 몇 번 반복하더라도 고용보험 신청하면 됐잖아요. 이게 몇 년에 제한됐거든요.
반복할 수령하지 못하도록 바뀌고, 그거 다 언론이 만든 거고 고용노동부 따라가는 부분들이 강해요. 그래서 언론의 이 그 보도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하고 싸워야 되는 이유는, 저는 다수의 그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어떤 이 취약 계층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언론이 만드는 이 여론 지형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